저는 김포우리병원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 소화기 내과를 20년째 수술을 하고 있는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소화기 암을 전공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0년 정도 500례 이상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종에서 암이 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종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생기면 대장암을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용종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용종은 선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암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뭐 보통 한 2년에서 5년 정도 용종에서 선종이 되는 시간, 그다음에 선종에서 암이 되는 시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차이가 좀 나지만 대충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용종을 제거했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하고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한 4, 5년 정도의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용종이 생겨서 용종이 있으면 그게 선종, 그다음에 이제 암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용종을 계속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제거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생길 수 있는 이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용종을 제거하면서 위험인자를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장암의 가장 큰 예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종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이제 좀 대장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죠? 용종을 방치하면 당연히 그게 이제 암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대장암의 위험 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용종이 생기는 거에 대한 위험 인자가 되겠죠. 뭐 식습관이라든지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근데 보통 식습관이라고 했을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기름진 식사라든지 아니 뭐 자극적인 거, 과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예방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변이 이제 장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줄여준다? 그렇게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용종이 많이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유전적 요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들,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당연히 뭐 술, 담배 다 이런 것들은 뭐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용종이 양성 선종이 되는 과정이 혹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용종이 발견되고 선종까지 진행되는데 한 2년 정도에서 5년 그 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용종이 큰 거는 선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당연히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종에서 암이 되는 거는 또 한 2년 이내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거해서 선종이었다라고 하면 암이 되기 전에 잘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외국하고 이제 뭐 대장암 발생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그 뭐 BMI라고 하죠. 비만도를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비만도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이제 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장 지방을 또 올리게 되는 음식들이 되겠죠. 그 밀가루가 소장 육모를 자극해서 대장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밀가루, 글루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극해서 대장암 발생을 높인다는 것도 연구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 탄수화물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내장 지방 비율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을 다 뭐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거,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좋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B가 대장암 예방에 좀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비타민 B는 보통 어떻게 섭취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아마 스웨덴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엽산이랑 비타민 B가 이제 주기적으로 잘 섭취하고 섭취를 잘 안 했던 분과
섭취를 많이 했던 군을 비교했을 때 대장암 발생 비율이 훨씬 낮게 나왔었죠. 그래서 뭐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타민 B는 사실 곡물에 되게 뭐 풍부하고요. 뭐 말씀하셨던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고 그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멜론, 달걀 뭐 이런 것들도 비타민 B가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품을 좀 그런 걸 조금 먹거나 좀 부족할 때는 이런 비타민 B나 엽산을 좀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비타민 B랑 엽산을 이제 섭취를 하는 것 자체는 좋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것만 아니면 뭐 그걸 너무 과량 섭취하는 건 좋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안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군들에서 이제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 리스테린 같은 그런 가글을 쓰면 식도암이나 대장암 관련 있는 박테리아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정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근데 포털이나 이런 데 뉴스 채널을 보면 그 외국의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고, 뒷받침할 만한 뭐 이론적 근거는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뭐 양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그 생태를 교란할 정도가 되는가. 물론 이제 뭐 알코올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그 구강 내에 뭐 정상 세균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은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장내 세균들을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을 해서 장 상태가 망가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뭐 식도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구강청결제를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알코올이 강한 거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양치하시고 구강청결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소량만 이제 하고 물로 많이 헹궈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적으로 저희가 가글 할 때 소량 사용하고 물을 좀 많이 헹궈서 하고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방은 사실 대장 내시경을 자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용종을 못 자르거나 발견을 심하게는 또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정말? 설문지 같은 거 많잖아요. 뭐 식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뭐 씨 있는 음식 같은 거는 며칠 전부터 드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줄기나 이런 거는 뭐 이틀 뭐 이런 것들 하고 네 이제 전날은 뭐 흰죽 같은 정도만 드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청결제 잘 드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 용종 부분에 대변 같은 것들이 남아 있거나 이런 음식물 찌꺼기 남아 있어서 발견이 못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정말 청결도가 좋지 않아서 보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 이건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지켜서 오셔가지고 잘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장 내시경 준비해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불편하시죠.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을 비우는 그런 행동들이 다 불편하신데 그래도 많이 좀 간소화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 먹기에도 뭐 옛날에는 이 먹으면 막 역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물 먹는 게 너무 고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음식 뭐 드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장 내시경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귀찮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 나중에 이제 용종을 제거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100% 예방이 가능하다. 물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시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이나 아니면 씨앗류의 음식이 있으면은 용종이 있어도 따르지 못하는 건가요? 자르지 못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발견을 못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청결도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변이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용종 제거를 하는 게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용종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제 용종이 선종 아니면 암이 좀 의심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기가 보통 일반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근데 보통 그쪽에서 이제 진단을 하시고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좀 규모가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보내시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간단한 용종들은 대부분 다 잘 제거를 하시겠지만 조금 이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신 지가 좀 오래됐거나 그 전에 했을 때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상급병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암은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모든 단계에서 수술이 가능한 건지 이 단계별 치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술이 1번의 치료가 되는 거고요. 일단 모든 단계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대장암하고 직장암하고는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른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1기, 2기, 3기까지는 다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곳에 전이가 있게 되는 4기가 되면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가 있는데 1, 2, 3기는 당연히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1기는 보통 수술만으로도 거의 완치가 됐다 대신 1기를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5년간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뭐 재발 전이가 없으면 완치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2기나 3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하실 게 수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기, 그다음에 3기 이런 때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보조화학요법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항암 치료라고 하면 되게 좀 약간 그 긴장하시고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암을 이제 수술을 못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약물만으로 암을 이렇게 없애야 되는 그런 치료보다는 좀 더 약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보조라는 말이 붙는다. 보조화학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기, 3기 때는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4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4기는 항암 치료가 우선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히거나 대장암이 크기가 너무 커서 대장을 막아서 뭐 장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천공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식적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요 문제가 생긴 암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치료는 항암 치료를 이제 메인 그 주가 되게끔 하는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1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지 않고 수술만으로도 이제 하게 되고 보통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도 항문을 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위치냐 보존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냐에 따라서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선행 치료를 한 후에 그 계획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4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하기 전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한 다음에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속 그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암은 사실 조기 발견하면은 상당히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도 하는데 네. 가장 좀 가망이 좀 적은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가망이 적다라고 하면 이제 4기가 나왔을 때죠. 이렇게 뭐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장에서 발생을 했지만 뭐 간이나 폐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복막 전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퍼져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치료가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요즘 그래도 확실히 표적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발견이 늦어지면 사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발견을 빨리 해야 이게 1기 또는 2기, 3기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좋겠지만 뭐 이게 이제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안 좋은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혈변을 보는데도 그냥 치질이려니 생각을 하시고 따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병원에 왔는데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 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 췌장암인데요. 췌장암 환자들이 결국에 이제 병원을 찾는 계기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암은 좀 이렇게 다들 무섭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전 개인적으로 아마 그 공포감을 좀 가지고 환자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스티브 잡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 그 치료하는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몸이 나빠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암이긴 합니다. 보통 한 12% 정도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췌장암은 사실 발견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고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췌장이 후복막 쪽에 있는 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발견이 워낙 늦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발견이 됐을 때는 사실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증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서 제일 많은 거는 등 통증이나 아니면 황달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증상 때문에 오시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췌장도 이게 두부 쪽에 있느냐 아니면 뭐 체부나 아니면 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좀 진행이 되면 황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체부나 미부는 워낙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는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검진하다 우연히 발견이 되면 사실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증상이 있고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등 통증이나 뭐 소화불량, 뭐 체중 감소가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등 통증 같은 경우는 진짜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허리 쪽 관련 디스크 아니면 이제 뭐 근육통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소화불량도 마찬가지고 등 통증도 마찬가지고, 이게 꾸준히 지속된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게 어떤 뭐 운동을 에 관련된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면 정말 뭐 며칠 쉬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계속된다. 소화불량도 계속 식사마다 계속, 물론 이제 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췌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체중 감소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자기 체중의 10% 이상,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가 되면 그때는 꼭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췌장암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초음파 검사는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분의 그런 이제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음파로 보기에 좀 불리하신 분들, 좀 비만하시거나 복부 이렇게 이제 내장 지방이 많거나 그리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는 분들도 초음파로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고, 초음파로 발견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자주 해도 뭐 몸에 나쁜 영향은 없을까요? 네. 초음파 검사는 사실 뭐 몸에 무리를 주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필요할 때 언제든 하셔도 걱정하지 않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재발률이 높은 병이라고 하던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진행 속도도 빠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췌장암 자체가 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게 공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 전이를 많이 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추가 치료가 여기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연이 췌장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고 하는데 흡연과 췌장암의 이제 발병의 어떤 연관성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자료가 많죠. 그 유전적 요인보다 오히려 흡연이 가장 그 췌장암에서 위험 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흡연이 끼치는 게 거의 뭐 30% 이상.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는 크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췌장암만큼 흡연이 이제 위험 인자로 확실하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다른 것들도 물론 안 좋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정말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복 혈당이 꾸준히 오를 경우에 췌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그 연구는 사실 이제 당뇨를 진단받지 않았음에도 공복 혈당을 이제 뭐 그 수치별로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낮으신 분들이 췌장암 발생률이 더 적었다. 공복 혈당이 좀 더 당뇨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공복 혈당이 더 높으셨던 분들이 췌장암 발생률이 더 높았다라는 이제 연구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하시게 되고 뭐 요즘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기들로 이제 혈당을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 혈당을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위험 인자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좀 지방 분해가 안 돼서 변을 보고 기름이 뜬다고도 하는데 췌장염이 있을 때도 이제 설사를 정말 심하게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둥둥 뜨는 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이제 물설사처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췌장염 증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췌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췌장염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췌장염의 증상과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염의 증상은 사실 극심한 복통이 이제 제일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췌장염은 이제 원인은 사실 불분명한 경우가 한 30-40% 정도 될 정도로 췌장염이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담석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담낭에 담석이 있었는데 그런 담석들이 이제 조그만 담석이 굴러내려가면서 췌장에 그 있는 췌관을 막아서 생기는 담석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도 췌장염의 원인이 되겠죠, 담석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음주라든지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급성 췌장염, 그다음에 뭐 만성 췌장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만성 췌장염은 이제 원인은 음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혈당 관리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혹시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암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췌장염이 이제 자주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췌장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성 췌장염이 있는 환자들이 다 췌장암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관성은 있는 걸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췌장염이 있는 분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췌장염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담석성 췌장염 아니면 급성 췌장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몸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디션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발생하기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발생했을 때 특별한 치료라기보다는 어쨌든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가 그 의외로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췌장염 치료는 그럼 어떤
보통 이제 급성 췌장염이 이제 와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충분한 수분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치료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보존적인 치료하면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췌장염 치료는 일단 보존적인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은 거의 대부분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게 췌장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그게 좀 연관이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장염이 걸렸을 때도 장염이 아주 극심하면 장이 쉬게 해주게 금식을 해주는 거라든지 췌장염도 마찬가지인 게 췌장염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췌장을 쉬게 해줘야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라는 게 어쨌든 췌장이 이제 염증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서 췌장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췌장염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금식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또 동양인 쪽이 췌장이 좀 작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이 작은데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서 좀 췌장이 무리를 하는 식습관은 외국이 더 안 좋죠. 그런 거에 비하면 당뇨병 발생률이라든지 췌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췌장의 사이즈가 조금 더 우리나라나 동양 쪽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췌장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뭐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췌장암 발생이라든지 당뇨 발생이 좀 더 많이 되겠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 섭취를 이제 줄이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또 급격히 줄이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과량 섭취한다든지 뭐 과당이나 너무 단 음식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게 돼서 이제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험도가 올라간다. 뭐 어떤 이제 내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은 거의 한정적인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당뇨나 췌장암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자체를 한꺼번에 확 올리는 행동들은 줄여주는 게 훨씬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과식을 좀 피하고 그런 것들 탄수화물 먹는 섭취를 좀 줄이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췌장이 약한 사람들이 좀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췌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강하다 약하다의 그런 정도는 좀 약간 주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당뇨가 있거나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췌장액이 이제 분비가 되면 소화를 이제 시키게 되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당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도 있지만 기름진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분해하면서 흡수를 하는 소화 요소이기도 하고요. 지방이 많은 이제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들은 이제 당연히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사입니다. 위염으로 고생하는 현대인이 진짜 많은데요. 위염 중에 위축성 위염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까요? 위축성 위염은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위염과 달리 위축성 위염 자체가 약간 노화?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위축성 위염은 이제 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위염이다라고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위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위에 주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짭으로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진짜 딱 위에 있는 주름 자체가 이렇게 위축돼 있는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축성 위염은 어떤 약이나 뭐 식습관이나 이런 걸로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인 내시경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완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위축성 위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약이나 뭐 아니면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어렵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걸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위에 부담을 주는 이제 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극적인 음식들 뭐 그런 것들을 좀 피한다. 뭐 공복에 커피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아무래도 술도 당연히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이제 안 좋은 것들을 피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위축성 위험 같은 경우는 어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제일 큰 원인은 이제 뭐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화 때문에 위축성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제 평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위축성 위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이제 듣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면 뭐 단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점막에 변화가 오면서 소장이나 대장에 이제 장에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상피 화생은 거의 이제 약간 전암성 병변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뭐 당연히 이제 그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 관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상피 화생을 이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위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위축성 위염도 마찬가지고 장상피 화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검사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단어들을 이제 접하시면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이제 또 암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나 더 다들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진단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관리,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암의 위험성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장상피화생 그럼 그 아까 위축성 위염처럼 좀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좀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장상피 화생이 위축성 위험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상피 화생이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절제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위험인자라고 하는데요. 헬리코박터는 사실 제균 치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위암 발생의 위험인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뭐 물론 요즘은 좀 더 이렇게 덜어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같은 국이라든지 뭐 찌개나 이런 것들을 숟가락을 같이 쓰고 하면서 이제 헬리코박터가 옮겨가고 하게 되는데, 제균 치료는 저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검사했을 때 헬리코박터 나와서 제균 치료를 실제로 했었고, 왜냐면 저희 이제 애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균 치료를 받았었고,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 다발성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빈도 암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관리해주면서 제균 치료해주면서 그런 위험인자를 제거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헬리코박터균 치료하다가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다던데 그 과정이 얼마나 약이 좀 독해요. 그 2주 정도 약을 먹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약을 다 못 먹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균 치료를 했는데 제균이 잘 안 돼서 다시 또 이게 2차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그렇게 아주 뭐 순탄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자기가 균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헬리코박터 균 검사하는 게 이제 내시경 하면서 검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적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키트가 있어서 그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타액이 이렇게 오가는 문화에서는 그냥 다 전용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타액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다 그냥 옛날처럼 뭐 같은 그릇에 같이 먹고 이렇게 되면 다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겪는 증상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그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대장암 환자들도 늘어나고 담석에 의한 담낭염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당뇨염은 마찬가지로 소화 식습관 때문에 나오는 그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석에 의한 담낭염, 물론 담석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이제 그 급성 담낭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식습관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과식이라든지 기름진 식사, 그리고 사실 불규칙한 식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극심한 복부 통증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담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금식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그것도 약간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를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낭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석이라는 게 쓸개에 있는 돌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담즙성 담석이 있고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는데 발생 기전들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요즘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뭐 콜레스테롤 스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체성 담즙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늘어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즙이 정체되고 해서 담석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게 평균 연령이 길어지면서 나이가 이제 들은 고령 환자분들도 담낭염, 이제 담석성 담낭염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나 뭐 그런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수술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름철인데 이번 여름철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렇게 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음식들이 잘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과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응급실에 장염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철이기 때문에 음식 잘 익혀 드시고 네, 뭐 그 상한 거 잘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소화기 전문 의사로서 생으로 이건 제발 먹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뭐 육회나 회 이런 거는 드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뭐 괜찮게 생각하면 저도 먹고 하니까. 네.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이걸 생으로라고 할 정도의 음식들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이고 확실히 그게 뭐 상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빨리 상하는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생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름철에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막 배가 아프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저희 옛날부터. 근데 그게 정말로 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찬 음식 자체도 이제 그 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위를 자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대장암, 뭐 췌장암, 그다음에 이제 위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당부하시는 뭐 좋은 말씀들 많지만 항상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뭐 식사라니 이게 좋으니까 이것만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균형적인 식사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장암이라든지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검사 그리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당부드리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그 건강검진 잘 하시고 내시경 같은 거 잘 챙겨서 하셔서 뭐 위암이나 대장암을 빨리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